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기초생물학 2주차 두 번째 시간이네요. 첫 번째 시간 때 동영상 보고 출석 체크하면 되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이 연락이 와서 제가 방법들을 알려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과사에 문의해서 해결한 사람들도 있는데 혹시 이제 출석 체크라던가 혹은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지금과 같이 단톡 학교에서 메신저 그 있죠, 히트톡에 문의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메일이나 다른 제 핸드폰 번호랑 이메일 알려드렸으니까 그쪽으로 문의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2장 생명의 화학이라는 단어를 할 건데요. 똑같이 PPT 자료를 보시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화학 챕터를 다룰 거고요. 자, 생명의 화학 탭도 보시면 소제목으로 13개의 소제목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소제목대로 내용을 또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생물 분자는 원자들로 구성된다. 저희가 첫째 시간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다룬 이제 생물 분자는 원자들이 모여서 이제 구성이 됐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원자라는 것은 해당 물질의 모든 특성을 그대로 보유하는 가장 작은 단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분자는 원자가 다른 원자와 결합한 물질이다. 그래서 원자가 여러 개가 이제 결합한 게 분자가 되겠죠. 자, 물질은 기체, 액체 혹은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있죠. 여기 기체는 프로판 가스를 지금 예를 들여놨고요. 액체는 이렇게 아세트산 분자를 예를 들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체 중에 슈크로즈, 설탕이죠. 슈크로즈 한 분자를 이렇게 설명을 드러놨는데 여기 보면 여기 요게 회색은 여기 탄소가 되겠고 수소가 탄소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제 프로판가스 이제 구조인데 요게 원자죠. 원자 하나가 붙어 있고 수소 원자가 탄소 원자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원자가 결합돼서 이렇게 분자가 됐죠. 자, 아세트산도 마찬가지로 탄소 분자 두 개랑 여기 산소 분자 두 개, 그리고 여기에 수소 분자가 결합돼서 아세트산이라는 분자가 됐고, 이건 이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죠. 자, 그리고 여기 슈크로즈라고 하는 거는 여기 탄소를 기본적으로 여기 산소가 붙어 있고 또 수소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슈크로즈 분자를 이뤄서 고체 형태를 이루는 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놨는데요.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가장 작은 원자가 결합돼서 분자를 이루는데 형태적으로는 기체가 될 수도 있고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고체가 될 수도 있다. 결국은 이 기체, 액체, 고체가 모두 가장 작은 단위 원자가 결합돼서 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로 화학 반응인데요. 그 생물의 물질 구성은 화학 반응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죠. 화학 반응 중에 원자들은 그대로 남지만 분자는 분해되었다가 다시 생기면서 결합하는 짝 원자들이 바뀐다. 화학 분자는 왼쪽에 반응물, 그리고 오른쪽에 생성물을 써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반응식은 화학 반응은 세포의 호흡 과정에서 나타나는 화학 반응식을 예시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이로써 세포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산물로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세포 내에서 또 이용되게 됩니다.
자, 화학 반응의 종류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가지 기본 화학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A, B가 합쳐지는 합성 반응이라는 게 있고 A, B가 A와 B로 분해되는 분해 반응이 있고요. A, B와 C가 반응해서 A와 C 그리고 B로 치환되는 치환 반응이라는 게 있고요. A, B와 C, D가 화학 반응을 해서 A와 D로 그리고 C와 B로 이제 이중 치환되는 복분의 반응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화학 반응식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물질은 화학 원소로 구성된다. 이 소제목인데요. 모든 물질은 원소로 구성되고 이것은 화학 반응에 의해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구상에는 92가지의 천연 원소들이 존재하는데요. 아마 중고등학교 때 주기율표를 배웠을 거예요. 원소의 주기율표라는 게 있는데 모든 화학 원소들은 원자 번호에 따라 나열해 놓은 표이다. 그 책의 44쪽에 보면 원소 주기율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원소 기호가 탄소가 이렇게 있죠. 카본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요 위에 이제 작은 번호가 원자의 번호가 될 거고 요것은 양성자의 수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12.0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요것은 원자의 질량이 되겠다. 그래서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를 더한 수와 같다. 소수점 밑에 자리수는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수의 중성자를 가진 원소 형태들을 평균한 무게이기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게 이제 연필심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요게 이제 탄소가 되는데요. 자, 다음으로 주기율표를 볼게요. 요게 이제 주기율표인데 아마 어,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봤을 텐데 이게 이제 주기율표가 있고 그 중에서 이렇게 많은 원소들에서 우리 생명, 세포, 그리고 우리 생명체들한테 필요한 원소는 25개가 이제 중요하다고 강조가 되어 있죠. 자, 주기율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네온이라고 있죠. 10번. 네온. 네온을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네온의 어원 특징 활용. 이렇게 보면, 어원은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되었고, 그리고 1898년에 영국 런던 화학자의, 아이고, 네, 영국 런던 화학자 윌리엄 램지 그리고 모리스 트레버스가 발견을 했는데요. 아르곤과 헬륨의 성질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발견을 했고 이 네온을 정기적으로 들뜨게 하면 이렇게 밝은 붉은색의 빛을 낸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네온의 특징은 색깔, 냄새, 맛이 없고 공기보다 가볍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비활성 기체로서 단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온 사인이라고 하는 길거리에 많이 있는 네온 간판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이 네온이 이제 빛을 내게 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네온이 있으면 어떤 전기나 전압, 빛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해지면 외곽에 있는 전자가 빠져나가게 되면서 요 자리를 이제 다른 전자가 채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빛이 방출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빛을 내는 거죠. 이런 원리로 네온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에 필요한 원소들이 2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살아있는 세포를 구성하는 네 가지 많은 원소들 뭐가 있냐고 보면 이제 산소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질소가 있는데 우리 세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사용하고 있는
원소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원소겠죠. 세포에는. 자, 그리고 기타로 7가지 원소가 있는데 소량 발견되긴 하지만 칼슘, 그리고 인, 포타슘, 황,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이런 이제 원소들이 세포 내에서 소량이지만 꼭 필요한 원소 7가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주 미량만 필요한 14가지 원소가 있는데 붕소, 크롬, 코발트, 구리, 불소, 요오드, 철, 망간, 몰리브덴, 셀레늄, 실리콘, 주석, 바나듐, 아연 이런 것들이 있는데 0.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소제목 3. 원자들은 아원자 입자들로 구성된다. 원자의 구조는 원자의 핵, 요 가운데 있는 게 핵인데요. 거의 동일한 질량의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로 구성된 핵이 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보이는 전자라는 게 있는데 음전하를 띠고 있으며 전자 껍질 궤도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원자의 구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온이라는 게 있는데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전하를 띠게 된 원자를 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동위원소라는 게 있는데요.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의 차이가 나는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질량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질소에서 중성자가 하나 더 많은 원소를 N15 혹은 N15 이렇게 이제 포기를 하는데요. 질소 원자는 앞에서 본 것처럼 7개의 양성자, 7개의 중성자, 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N15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7개, 중성자 8개를 가지고 있어서 질소 15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 가장 흔한 형태의 질소 동위 원소가 되겠습니다. 전자는 똑같이 7개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질소 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인 질소보다 전자가 3개나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N, 3,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3개의 전자를 더 가진다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참고 영상을 보실 건데요.
참고 영상 잘 봤죠?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원자들은 화학 결합에 의해 서로 묶인다.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는 분자들 간에 발생하는 무수한 화학 반응들이 생명의 과정을 진행시킨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화학 반응 중에는 원자들은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잃으며 다른 분자들과 전자를 공유하기도 한다. 분자 내의 원자들 사이에서 결합의 상태가 중요하다. 자, 화학 결합에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라는 게 있고요.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이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공유하면서 일어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공유 결합 중에 비극성 공유 결합이 있고 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데요. 비극성 공유 결합은 전자를 동등하게 공유했을 때 비극성 공유 결합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불균등하게 전자를 공유했을 때는 극성 공유 결합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보면요.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전하를 띤 이온들 사이의 전기적 끌림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온들이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11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 나트륨 원자가 전자를 한 개를 주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불안정하거나 안정화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옆에 있는 염소 원자가 전자를 한 개 받게 됩니다. 이 염소 원자는 17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트륨은 한 개의 전자를 잃어서 10개의 전자가 되고, 그리고 그 염소 원자는 17개의 원자에서 한 개를 얻어서 18개의 원자가 되죠. 그래서 반대 전하의 사이의 인력 때문에 두 이온이 NaCl이라는 물질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NaCl, 소금이 되는 거죠. 식염으로 사용되는 영화나트륨, 소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공유결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공유결합은 원자들 사이에서 한 쌍의 전자들이 공유되어 묶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유되는 전자의 수에 따라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의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유결합을 통해서 원자들이 하나의 분자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고, 네, 공유결합은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단일 결합은 이렇게 탄소와 탄소 사이에 한 가닥의 실선으로, 이중 결합은 두 가닥으로, 삼중 결합은 이렇게 세 가닥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유 결합은 전자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결합하게 되는 건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산소 원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산소와 수소가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소가 갖고 있는 전자와 산소가 갖고 있는 전자를 공유하게 되면서 산소와 수소가 합쳐져서 물 분자가 형성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공기 중에 산소와 수소가 만나게 되면 물방울이 맺히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유결합의 종류에는 극성과 비극성 공유결합이 있는데요. 자, 비극성 공유결합은 전자들을 균등하게 공유해서 일어나는 공유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극성 공유결합은 전자들이 불균형하게 공유했을 때 일어나는 결합이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자, 비극성 공유결합부터 볼까요? 여기에 메탄가스가 예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가운데 탄소 원자가 있고 수소 원자가 주변에 4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 탄소 원자에서 이 전자들을 수소 원자가 각자 자기의 전자를 동등하게 공유하면서 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극성 공유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자, 동등하게 지금 전자를
공유하고 있죠. 다음으로 극성 공유결합에 대해서 볼 텐데요. 극성 공유결합은 앞에서 나온 물 분자를 예를 들어놨는데 화학적 성질 때문에 산소의 핵이 수소의 핵보다 강하게 전자를 당기고 있죠. 이래서 물 분자의 양쪽 공유결합들은 극성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수소결합인데요. 극성 분자들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음성인 부분과 부분적으로 양성인 부분이 있는 곳에서 정기적인 끌림 현상이 발생되면서 일어나는 게 이제 수소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수소결합은 물의 구조나 기타 다른 분자들의 구조를 만드는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물 분자가 있는데 산소의 핵이 수소의 핵보다 강하게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산소 원자는 약간의 음전하를 띠고 있고 수소 원자는 약간의 양전하를 띠고 있죠. 근데 주변에 이제 물 분자가 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끌림 현상으로 인해서 물 분자가 수소 결합으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물 분자 사이에서 형성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단백질 분자 사이에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물 분자의 구조 때문에 물이 특성이 나타난다 라는 소제목인데요. 계속 이제 물 분자가 나오고 있는데 자, 모든 생명은 물에 의존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물의 특징은 생명 현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물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극성 분자이고 분자들 사이에서 다수의 수소 결합을 통해서 물이 이제 같이 이렇게 뭉쳐 있게 되는 거죠. 물 분자끼리 더 밀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물 분자는 앞에서도 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물 분자끼리 서로 수소 결합을 통해서 밀착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자, 그 수소 결합 때문에 다른 액체들과 달리 물은 얼 때 팽창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 그 냉동실에 물을 얼리게 되면 컵에다가 물을 딸고 얼리면 그 컵이 팽창해서 이렇게 컵이 깨지거나 컵 위로 이렇게 얼음이 올라오게 되죠. 그것들이 이제 수소 결합에 의해서 물이 얼때 팽창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얼음은 그래서 물보다 더 조밀하다, 밀도가 낮다는 뜻이죠. 기존의 물은 서로가 밀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얼음이 되면서 얼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얼면서 이게 간격이 그냥 물보다는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팽창하게 되고 이 수소 결합들이 오랫동안 이제 유지할 수 있게끔 되게 되죠. 그리고 물은 용매로서 사용이 되는데요. 혼합물에서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하죠. 그리고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용질이 용매에 녹게 되면 용액을 형성하게 되죠. 자, 물은 극성 구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용매로 작용을 하는데 자, 예시 그림을 보면 소금물을 예를 들어놨는데요. 물에다가 소금을 넣게 되면 소금물이 되잖아요. 자, 물속을 보면 이게 이제 소금이 이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이제 분해가 되는 거죠. 분해가 되면서 물 안에 이온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물은 용매로서 사용이 되는데 세포 내에서도 물의 극성 때문에 세포 내에 있는 이제 물질들이 용액 상태로 머물게 하는 게 이제 용매로서 물의 역할. 세포 내에서도 물이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 내에 있는 물질들을 용액 상태로 만들게 되고 이것들을 세포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물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어, 어, 자, 다음으로 물은 온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데요. 자, 수소 결합 때문에 액체인 물은 열을 금방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잘 변하지 않게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죠. 자, 전 지구 규모에서 보면은 어, 지구의 표면 기후가 온화해지면서
자, 전 지구 규모로 볼 때 지구 표면의 기후가 온화해지도록 도와서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자, 개인적인 차원으로, 개개인으로 보면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엄청 몸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땀을 배출함으로써 피부를 식혀서 체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끔 체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물의 응집과 부착인데요. 응집은 수소 결합 때문에 물 분자들은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소 결합들의 협동적 작용 효과 때문에 표면 장력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는데, 여기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부착인데, 이렇게 이제 그 빗물이나 물방울들이 유리창에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차에 유리창에 붙는 물방울처럼 물이 다른 물질에 달라붙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부착이 되겠죠. 자, 다음은 pH인데요. pH는 용액의 산도를 나타내죠. 자, 생명을 유지시키는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물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수용액 내의 수소 이온의 농도는 그 용액의 pH를 결정하며 생명의 화학 반응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pH는 0부터 14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pH 7은 수소 이온 농도가 OH 농도와 같은 중성을 나타내죠. 그리고 7보다 낮을 때는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해서 산도가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산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7보다 높아질 때는 수소이온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pH가 높아진다, 염기로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중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물 같은 거, 그리고 사람의 혈액은 중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은 중성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우리 몸의 혈액은 중성을 유지하고 있죠. pH 7.4를 유지해서 중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산성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데, 전지는 pH가 1이라고 하고요. 레몬 주스 같은 거 되게 시큼하고 시죠? 그런 것들은 2.4, 산성이 높다. 그리고 딸기도 시큼한 맛이 있죠? 그래서 3.5 정도 되고, 토마토도 4.6 정도 됩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을 내놓는 화학 물질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장에 염산이 들어있는데, 용액산이 이 물질은 수소와 그 염소로 분리돼서 산은 pH가 0에서 7 사이가 이제 산이다. 자, 블랙 커피는 5.0 정도 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커피도 많이 마시면 좋지 않겠죠. 우유도 pH가 6.4 정도 되네요. 자, 그리고 염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염기란 물에 녹았을 때 OH 이온과 수소 이온을 결합시켜서 물을 생성함으로써 용액으로부터 수소 이온을 제거하는 화학 물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잿물에 수산화 나트륨 NaOH가 들어있는데, 이 NaOH가 물에서 서로 분리돼서 OH기를 방출하게 되고, 이게 수소이온과 결합해서 용액 내 수소이온을 감소시키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기라고 하죠. 염기 물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염기는 7에서 14까지의 pH를 가진 것들을 염기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제빵용 소다가 9.0 정도 되고, 암모니아가 11.6, 그리고 가정용 표백제가 12.6, 그리고 가정용 세제가 13 정도 되는 강한 이제 다음은 세정제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염기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세제나 비누 같은 세정제는 염기를 띠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성분이 있고, 친유기 성분이 있고, 친수기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친유기 지방 성분하고 친안 성분이 붙어 있는데 요 성분이 옷이나 다른 이제 섬유 같은데 오염 물질과 결합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요 친유 물질과 오염 물질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 세제에 있는 친수기 성분이 이 더러운 물질을 데리고 떨어져 나와서 물과 결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탁의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그림으로 보면, 자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오염 물질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세제 성분들이 여기에 붙어서 비누 성분들이 붙고 이게 이제 요거를 떼서 나가는 거죠. 여기 때랑 세제랑 붙어서 물로 씻어내면 요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씻기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산성 강우. 우리가 이제 산성비라고 하는데, 이제 환경 오염이 이제 많이 되면서 산성비가 많이 내리죠. 그거는 화석 연료가 연소되면서 공기 중에 물과 반응해서 강한 산을 만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pH가 하락하게 되죠. pH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산성 강우, 산성비가 내리게 되고요. 이 산성 강우들은 호수, 강, 숲, 그리고 토양을 훼손을 시킨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완충제, 버퍼라고 하는데요. 혹시 과학 시간에 실험이나 이런 것 용어들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자, 버퍼라는 게 있는데, 완충제라는 게 있는데, 수소 이온이 과다하게 존재할 때 이들을 받아들이고 모자랄 때는 이들을 공급함으로써 pH의 변화를 최소화시키는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어, 예를 들면 중성의 물질이 있는데 산성의 물질이 중성에 들어가면 pH가 산성으로 흐르겠죠. 그러면 이제 중성의 물질이 산성이 되는데 이 산성의 물질을 다시 염기에 물질을 넣음으로써 중성을 맞출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버퍼가 되겠죠. 자, 대부분의 세포는 완충제를 이용해서 그들의 pH를 조절함으로써 항상 똑같이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사람의 혈액이나 체액 속에는 수소 이온의 농도가 변해도 신체의 용액이 거의 중성 pH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완충제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 몸은 항상 중성을 유지하고 있죠. 여기 그림에 나오는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눈이 이제 좀 아프거나 좀 뻑뻑할 때 콘택트 렌즈를 쓰게 되는데 콘택트 렌즈에 완충제, 여기 들어있는 게 이제 완충제가 되겠죠. 완충제는 pH로 따가울 수 있는 안구 표면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콘택트 렌즈 용액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양의 산성화 문제인데요. 대기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 수준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과도한 이산화탄소의 약 25% 정도가 해양 그, 그 해양의 물에 의해서 흡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해양의 pH가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 해양이 산성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많은 바다 생물들이 살잖아요. 그럼 바다 생물들이 그들의 골격이나 껍질을 만드는 데 이용하는 화학 반응이 저해되게 되고 그럼으로써 산호초나 다른 기타 생태계가 훼손되게 된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산호가 지금 백화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닷물이 해양이 산성이 됨으로써 이런 이제 피해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 내용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탄소에 기초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탄소 기반의 생명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 이외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분자들 대부분이 유기화합물인데요. 이 유기화합물은 다른 원소들과 결합하고 있는 탄소를 포함하는 분자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탄소는 4개의 다른 원소들과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구조의 유기 분자들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유기 분자의 탄소 골격을 볼까요? 자, 탄소가 3개 있는 골격으로 프로판을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탄소 분자 3개가 수소 분자들을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소부탄이라고 하는 탄소 골격은 가지친 구조로 이렇게 보입니다. 탄소가 4개가 있고 4개의 탄소 가지에 이렇게 수소 분자들이 붙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육각형의 모양으로 이루어진 탄소 골격을 가진 고리형 탄소 골격은 사이클로헥산이라는 게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탄소 분자에 이 수소가 2분자씩 이렇게 붙어 있고 탄소 간의 결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기분자의 탄소 골격을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골격을 포함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 작용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모든 유기화합물은 탄소 골격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 하나 이상의 작용기를 가지는데 이 작용기는 탄소 골격에 붙어 있는 원자들의 세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작용기들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특정 유기화합물의 전체 성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로 수상기, 아미노기, 인산기가 예로 들어져 있는데 수상기, OH가 붙어 있는 수상기, 그리고 아미노기, 인산기 이렇게 있는데 이런 작용기에 의해서 유기화합물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유기화합물들이 나와 있는데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이 있습니다. 자, 단백질에는 크고 복잡한 탄수화물인 셀룰로즈가 나와 있는데 식물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포도당이 나와 있는데요. 단순 탄수화물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질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코코넛 기름은 열대지방의 주요 식품으로 지방에 들어있는 지질입니다. 자,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혈액에서 순환하는 지질인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분자 성분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단백질인데요. 세포 내의 화학 반응을 매개하는 단백질인 효소가 나와 있는데 헥소카이네이즈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케라틴이라고 하는 머리털이나 손톱, 피부에서 발견되는 구조 단백질이 예로 나와 있고요. 자, 다음으로 핵산인데 핵산에는 DNA와 RNA가 있죠. 자, DNA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유전 물질로 작용하는 핵산이고요. 자, RNA는 DNA와 세포의 다른 부분 사이에서 전령으로 작용하는 핵산입니다. 자, 8번째로 대부분의 생물학적 거대 분자는 중합체들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자, 생물학적 거대 분자 마이크로 몰레큘이 만들어진 방식은 가장 작은 단위인 단위체 모노머가 중합 반응에 의해서 중합체 폴리머가 되는 건데요. 아미노산 한 분자가 옆에 있는 아미노산 한 분자와 결합함으로써 이제 중합체 큰 분자로 되게 되는데요. 이때 탈수 중합 반응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서 아미노산이 결합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탈수 중합 반응에 의해서 아미노산에 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물 분자가 방출되면서 아미노산이 중합체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중합체는 가수분해 반응에 의해서 작게 단위체로 분해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긴 중합체가 가수분해 반응에 의해서 작은 단위의 중합체가 되는데 이때 중합체에 있는 물 분자가 분해되면서 그 원자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원자들이 사용되게 되면서 단량체, 단위체로 분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큰 분자, 중합체인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이 음식물이 소화되면서 작은 단위체가 되게 되죠. 그것들이 이제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서 단위체가 되게 되는데 음식을 먹고 작은 단위가 된 이 단위체, 아미노산 단위체는 우리 몸을 통해서 전반적인 우리 몸을 통해서 운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필요할 때 이제 이용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단위체는 우리 몸에서 다시 중합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이 중합 반응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그
그 근육이 생기게 되잖아요. 우리 사람 몸에 있는 근육이 합성될 때 이렇게 몸에 떠돌아다니는 단위체의 아미노산들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 중합 반응이 일어나고 결국 이렇게 다시 중합체가 되는 과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신체에서 발생되는 모든 화학 반응들의 총합을 대사라고 하죠. 자, 다음으로 탄수화물은 단당류로 구성된다라는 소제목이 나오는데요. 자, 탄수화물은 당류와 그로 만들어진 거대 분자들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단당류, 포도당과 과당이 나오는데 포도당과 과당은 보면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는데 이 포도당과 과당은 이성질체라고 부르는데요. 이성질체는 원자의 종류와 수는 같지만 배열의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이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왼쪽에 나오는 포도당은 스포츠 음료로 많은 음료에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가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주사로도 맞고 음료수로도 마시고 있죠. 외상 환자들이 정맥 주사를 통해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도당이 들어있죠. 자, 그리고 과당은 과일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데 과일당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단당류는 탄수화물의 구성 단위이다. 자, 그리고 단당류가 합쳐진 이당류는 두 개의 단당류가 탈수 중합 반응에 의해서 결합해서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포도당이라는 게 있고 과당이 있는데 이 포도당과 과당이 중합 반응에 의해서 결합이 되면 이렇게 설탕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물이 이게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단당류가 합쳐져서 이당류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당류는 젖당, 우유에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엿당, 메가 발효에 사용되는 캔디 같은 데 사용되는 게 엿당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요 위에서 보는 설탕, 일반적인 감미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그리고 다당류라는 게 있는데 다당류는 많은 단당류가 많이 모여서 이제 다당류가 되는데 긴 사슬형으로 서로 연결돼서 만들어진 복잡한 탄수화물이다. 자, 왼쪽에 녹말이 아밀로즈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사슬처럼 엄청 포도당이 많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녹말이라고 하는 것은 녹말의 아밀로즈는 포도당 분자로 이루어진 분지가 없는 형태의 길고 꼬인 사슬들이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이 물질을 식이 에너지원으로 섭취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셀룰로즈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도당이 이렇게 긴 사슬로 연결되어 있죠. 이 셀룰로즈는 식물 세포의 벽에 존재하는 케이블 같은 형태의 섬유를 형성하고 식물의 몸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죠. 이 셀룰로즈 분자는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매우 긴 직선형 사슬들이 연결되어 있고 셀룰로즈는 목재의 주요 구성 성분이며 우리가 먹는 음식의 섬유질들이 셀룰로즈가 포함되어 있죠. 자, 앞에서 말한 건 식물에서 발견되는 다당류였고 동물에서 발견되는 다당류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도당이 긴 사슬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글리코겐이라는 게 있는데 포도당 분자들이 분지형 사슬들로 이제 구성이 된 게 글리코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포도당이 많이 남게 되면 이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글리코겐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포도당 대부분의 잉여 당들이 간이나 근육 세포들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우리 몸에 만약에 에너지가 없게 되면 24시간 정도 내에 포도당이 필요하게 될 때 이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다시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곤충이나 절지동물이라고 하죠. 곤충이나 랍스터 같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키틴 성분인데요.
이 키틴은 여러 곰팡이 외골격을 구성하는 탄수화물이고, 키틴은 포도당 단위체가 질소를 포함한 부분, 요 질소를 포함한 부분을 빼면 셀룰로즈와 구조가 유사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에서 발견되는 다당류는 글리코겐, 키틴 이렇게 있고요. 자, 다음으로 지질인데요. 지질은 소수성 분자로 구성된 다양한 물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리피드, 지질은 다양한 유기화합물 집단으로 모두 소수성, 그러니까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이라고 해서 물과 섞이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여기 나오는 샐러드유, 이게 이제 지질이 되겠고, 식초가 이제 있는데 이걸 섞었을 때는 섞이지가 않죠. 분리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질의 성격 때문에 그렇죠. 식초는 물의 성격이고, 어, 샐러드유는 지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층이 나눠져 있죠. 여기서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게 나오는데요. 일반적인 식이지방이고, 한 분자의 글리세롤이 3개의 지방산 분자와 연결돼서 만들어진 게 트리글리세라이드인데, 트리글리세라이드 내에 지방산 꼬리의 탄소, 수소, 사슬들은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칼로리가 높죠. 신체에 과도한 칼로리가, 그러니까 이런 지방산 같은 것들이 많이 지방 조직에 많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제 체지방이라는 게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이 이렇게 찌게 되고, 이것들을 보면 트리글리세라이드 분자들이 많이 쌓이게 돼서 이렇게 이제 지방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인지질인데요.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세포 내외로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생겼죠. 그래서 윗부분은 치수성 부분이고 밑에 부분은 소수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콜레스테롤인데요. 대부분 동물 세포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게 이제 콜레스테롤이고, 그래서 유동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물 세포의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지질 호르몬 등을 합성을 하게 되고요. 몸에서 합성되기도 하는데, 콜레스테롤은 달걀이나 붉은 고기 같은 동물성 식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도 콜레스테롤을 섭취할 수가 있죠. 자, 콜레스테롤 형태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LDL이라는 게 있고 HDL이라는 게 있는데요. LDL은 저밀도 지질 단백질,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나쁜 단백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이제 피검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많이 보는데, LDL 수치가 높으면 이제 건강이 나쁘다라고 알면 되겠죠. 자, 여기서 LDL은 불건강한 식이 섭취로 증가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심장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튀긴 음식을 많이 먹거나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LDL 수치를 많이 증가시키죠. 자, 그리고 HDL, 고밀도 지질 단백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는데, 운동을 통해 증가시킬 수 있고, 그리고 HDL이 높으면 심장질환 위험을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HDL을 높여야겠죠. 자, 다음으로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인데요. 스테로이드는 주로 탄소로 이루어진 화학고리 4개가 융합된 분자 형태의 지질로, 콜레스테롤은 대표적인 스테로이드 중에 하나이죠.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은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호르몬, 그리고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생산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합성 스테로이드는 스테로이드 효과를 모방하는 합성 스테로이드 유도체들이다. 합성 스테로이드는 스테로이드의 효과를 모방하는 합성 테스토스테론 유도체들인데요.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가끔 운동할 때
도핑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 약물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운동선수들이 먹는 게 합성 테스토스테론 유도체들을 먹게 되죠. 자, 다음으로 음식은 여러 종류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 종류의 식이지방이 가지는 구조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형태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자, 지방에는 포화지방이 있고 불포화지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포화지방에는 트랜스 지방과 건강한 지방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지질 대부분은 트리글리세라이드 분자들인데요. 지방산 내에 탄화수소 사슬은 최대수의 수소가 들어가 있는 포화지방산, 이렇게 리니어하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진 게 포화지방산이고, 수소가 부족한 이중결합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불포화지방산이 되겠는데요. 자, 포화지방산은 지방산 꼬리의 수소 원자들이 최대로 결합돼 있어서 아까 본 것처럼 단일 결합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쌓이기 좋은 형태. 그래서 대부분 고체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이래서 포화지방산, 여기 이와 같이 버터나 치즈, 지방이 많은 고기들은 포화지방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 포화지방산들은 이렇게 지방산들이 일직선으로 고든 형태로 있기 때문에 고체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불포화지방산인데요. 불포화지방산은 지방산 꼬리가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가 이제 최대치 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지방산 꼬리 이중결합 있는 부분이 좀 꺾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꺾이게 돼서 구부러지는데, 이 때문에 분자 모양이 틀어져서 이게 차곡차곡 아까처럼 포화지방산처럼 일직선으로 쌓이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지질인데요.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세포 내외로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생겼죠. 그래서 윗부분은 친수성 부분이고 밑에 부분은 소수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콜레스테롤인데요. 대부분 동물 세포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게 이제 콜레스테롤이고, 그래서 유동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물 세포의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지질 호르몬 등을 합성을 하게 되고요. 몸에서 합성되기도 하는데, 콜레스테롤은 달걀이나 붉은 고기 같은 동물성 식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를 통해서도 콜레스테롤을 어, 어,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도 콜레스테롤을 섭취할 수가 있죠. 자, 콜레스테롤 형태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LDL이라는 게 있고 HDL이라는 게 있는데요. LDL은 저밀도 지질 단백질.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나쁜 단백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이제 피검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많이 보는데 LDL 수치가 높으면 이제 건강이 나쁘다라고 알면 되겠죠. 자, 여기서 LDL은 불건강한 식이 섭취로 증가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심장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튀긴 음식을 많이 먹거나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LDL 수치를 많이 증가시키죠. 자, 그리고 HDL, 고밀도 지질 단백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는데 운동을 통해 증가시킬 수 있고, 그리고 높은 수준의 어, 어, 그리고 HDL이 높으면 심장질환 위험을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HDL을 높여야겠죠. 자, 다음으로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인데요. 스테로이드는 주로 탄소로 이루어진 화학고리 4개가 융합된 분자 형태의 지질로, 콜레스테롤은 대표적인 스테로이드 중에 하나이죠.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은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호르몬 그리고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생산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고요. 합성 스테로이드는 스테로이드의 효과를 모방하는 합성 테스토스테론 유도체들인데요.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가끔 운동할 때 도핑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약물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운동선수들이 먹는 게 합성 테스토스테론 유도체들을 먹게 되죠. 자, 다음으로 음식은 여러 종류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 종류의 식이지방을 가지는 구조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자, 여러 종류의 식이지방이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공통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 종류의 식이지방이 가지는 구조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형태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자, 지방에는 포화지방이 있고 불포화지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포화지방에는 트랜스지방과 건강한 지방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지질 대부분은 트리글리세라이드 분자들인데요. 지방산 내에 탄화수소 사슬은 최대수의 수소가 들어가 있는 포화지방산 이렇게 리니어하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진 게 포화지방산이고 수소가 부족한 이중결합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불포화지방산이 되겠는데요. 자, 포화지방산은 지방산 꼬리의 수소 원자들이 최대로 결합돼 있어서 아까 본 것처럼 단일 결합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쌓이기 좋은 형태. 그래서 대부분 고체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이와 같이 버터나 다음은 트랜스지방과 건강인데요. 자, 불포화지방산은 수소화라고 불리는 제조 과정을 통해서 고체화가 되는데 수소 과정은 자연적으로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특이한 결합을 포함한 일종의 불포화지방산인 트랜스지방을 만들게 되는데요. 트랜스지방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렇게 이제 튀기거나 패스트푸드에 많은 이제 감자튀김도 튀기면 어,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증가하죠. 자, 이렇게 일종의 불포화 지방산인 트랜스 지방이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심장병이나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 등의 위험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의 지방은 건강한 섭생이 필수적인데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오메가3 같은 지방산들은 우리 몸에 심장병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등푸른 생선이나 연어 같은 그리고 달걀, 닭고기, 땅콩 이런 것들이 이제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죠. 자, 12번째, 단백질은 수많은 생명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대 생물 분자 중에서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단백질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한 세포 내에 단백질들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양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아미노산 단량체로 구성이 되게 되죠. 이런 아미노산들이 이제 탈수 중합 반응에 의해서 결합을 하게 되면 물 분자가 한 분자 생기면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많이 뭉치면 단백질이 됩니다. 단백질의 구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모든 단백질은 많은 수의 아미노산들이 모노머가 단량차가 결합 반응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고 이것들이 중합체로 만들어져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아미노산에는 20가지 종류가 있고 단백질 내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특정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여기 예로 나온 헤모글로빈은 4개의 사슬로 구성된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사슬 하나를 펼쳐서 이렇게 쭉 보면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합체들이 모여서 단백질을 이루죠. 단백질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케라틴이라는 게 있는데, 머리털이나 피부, 손톱, 털 등을 만드는 중요한 성분인데, 이 구조적으로 이런 형태를 만드는 단백질이다. 자, 그리고 아까 앞에도 잠깐 나왔던 효소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효소는 어, 이 효소 중에 락타제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젖당인 락토즈를 분해하는 소화계의 효소이거든요. 자, 앞에서 나온 효소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락타제는 젖당을 락토즈로 분해하는 소화계의 효소이죠. 자, 그리고 운동 단백질이 있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단백질이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축구 선수들도. 자, 액틴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액틴이 근육이 수축되도록 하는 단백질의 일종인데, 운동할 때 이런 이제 단백질들이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방어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우리 몸의 항체라는 거 들어봤겠죠? 항체. 요즘에 뭐 코로나 백신 때문에 항체 얘기 또 많이 알고 있을 텐데, 항체는 외래 침입자들이 분해되도록 표지하는 면역계의 단백질이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물질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만든 방어 단백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온 수송 단백질, 앞에서 나오는 헤모글로빈도 마찬가지로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 적혈구라는 세포에 헤모글로빈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혈액을 타고 움직이면서 신체 곳곳을 혈액이 돌아다니죠. 그때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백질의 기능과 형태인데요. 아미노산 서열의 변화는 아주 작은 변화일지라도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단백질의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정상의 헤모글로빈인데, 세포,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아까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헤모글로빈이 돌연변이가 되면은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적혈구가 이렇게 낫세포, 낫 모양으로 적혈구가 이렇게 뾰족해지게 되는데, 우리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한다고 했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이 안에 존재하게 되는데, 헤모글로빈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렇게 뾰족해진 적혈구는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잘 운반할 수 없고, 세포의 수명이, 적혈구의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산소 운반에 문제가 생겨서 질병으로 연관이 돼 질병으로 발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효소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효소가 계속 나왔었죠. 이 효소라는 것은 스스로는 변하지 않고 화학 반응의 속도를 높여주는 단백질인데요. 각 효소는 기질이라고 불리는 특정 표적 분자를 인식하게 되는데, 그래서 반응의 특이성이 나타나게 되죠. 그때 그 기질은 활성 부위라고 하는 효소의 특정 부위에 결합해서 어,
자, 효소는 그래서 화학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 주는 게 역할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높은 활성화 에너지를 효소에 의해서 낮은 활성화 에너지로 이제 감소시켜 줌으로써 화학 반응이 더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효소 반응의 특징을 보면 효소가 없을 때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요. 효소가 있을 때는 낮은 에너지로도 이렇게 빨리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효소 반응을 저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경쟁적으로 혹은 비경쟁적으로 저해하는 효소 저해제들이 있습니다. 자, 경쟁적 저해제는 활성 부위에 결합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활성 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하게 돼서 기질이 결합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에서 동떨어진 부위에 결합해서 작용하는데 이 결합이 효소의 모양을 변화를 유발시켜 기질이 활성 부위에 더 이상 붙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효소의 활성 부위는 여기 따로 있는데 비경쟁적 저해제가 다른 부위에 결합해서 기질이 결합하지 못하도록 활성 부위를 변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기질은 이 부위에 결합을 하지 못함으로써 저해하는 저해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은 형태에 의존적인데요. 효소에서 생긴 어떤 돌연변이 때문에 모양이 변화된다면 효소는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젖당이 효소에 의해서 잘 분해가 돼야 되는데 어떤 돌연변이 때문에 젖당을 분해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유당 불내증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질문들은 공부를 해보시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히트톡이나 메일 혹은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